고모님, 죄송하지만 오늘까지 짐 싸세요.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올해 72입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오랜 습관이죠. 평생을 새벽같이 일어나 살았으니까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거실 창문을 여는 겁니다. 후,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옵니다. 작은 마당에 심어둔 장미꽃에서 이슬이 반짝입니다. 참 예쁩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집을 샀을 때 제일 먼저 심은 게 이 장미였거든요. 서울 변두리 30평도 채 안 되는 낡은 단독주택. 하지만 제겐 이 집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금자리였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집이니까요. 남편 잃고 혼자서 자식 키우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나물 팔고 품팔이하고 식당 설거지하고 그렇게 30년을 모아서 산 집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입니다. 녹차 한 잔 마시는 게 아침 루틴이죠.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거실에 앉아 있으면 참 평화롭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어제까지는요, 딩동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침 일찍 누가 왔나 싶어 문을 열었죠. 누구세요? 문 앞에 낯선 중년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깔끔한 양복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 댁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신지? 양복 입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하늘 부동산 경매 대행. 경매? 무슨 경매? 저희는 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분들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이랑 낙찰 확정 서류 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도장으로 경매 낙찰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문틀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제 집이 왜 경매로 넘어가요? 모르셨습니까? 이 주택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었고 2년간 원리금을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아서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경매로 넘어갔고요. 네, 대출이요? 저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또 이런 경우네 하는 표정이었죠. 할머니, 저희도 난처합니다만 법적으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라서요. 오늘까지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오늘까지요? 말도 안 돼요.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모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제 조카 승우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얼굴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요. 승우야, 너 여기 왜? 승우가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모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분들, 제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낸 사람? 네. 제가 이 집을 경매로 낙찰받았거든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승우가 내 집을? 승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승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제가 아는 승우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죠. 고모님, 진정하세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승우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2년 전에 기억 안 나세요?
고모님이 저한테 인감증명이랑 등본 떼어주시면서 저 사업자금 하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어. 고모님, 나이 드시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거예요. 제가 고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2억 원이요. 그 돈으로 제 사업 자금을 마련했고요. 2억? 대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모님. 승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고모님이 그 대출 이자를 한 번도 안 갚으셨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한 거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낙찰받은 겁니다. 뭐라고? 미안하지만 고모님, 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 승우가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습니다. 제가 키운 조카가 제 아들처럼 여긴 그 아이가 지금 제 눈앞에서 제 집을 빼앗았다고 말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승우야, 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승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모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고모님 나이에 혼자서 이런 큰 집 관리하는 거 힘드시잖아요. 제가 대신 처리해드린 겁니다. 처리?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걱정 마세요. 제가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깔끔하고 관리 잘 되는 곳으로요. 월세는 제가 1년치 미리 내드릴게요. 승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내 고모부 돌아가시고 혼자서 30년을 모아서 산 집이란 말이다. 승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모님, 이미 법적으로 끝난 일입니다. 등기부등본 보셨죠? 소유권이 제 앞으로 넘어왔어요. 고모님이 뭘 하시든 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 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악몽이었죠. 승우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저 오후에 회의 있어서 시간이 없어요. 오늘 저녁까지 짐 싸시면 됩니다. 이사 짐센터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승우야, 제발. 그리고 고모님. 승우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괜한 소리 하고 다니지 마세요. 고모님 치매 걸린 걸로 소문나면 안 좋잖아요.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고모님한테도 좋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승우는 돌아섰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에게 손짓하며 말했죠. 오늘 저녁까지 정리 안 되면 강제 집행 신청하세요.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승우를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멍하니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엔 제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흔적들, 남편과 찍은 사진, 아이들 키우며 모은 앨범, 손때 묻은 그릇들. 이 모든 걸 오늘 안에 싸야 한다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울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부모 잃은 조카를 거두고 제 자식처럼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갚다니. 승우야. 이름을 부르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승우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고모님, 이사짐센터 오후 5시까지 갈 겁니다. 그때까지 짐 다 싸놓으세요. 승우야,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이 집은 고모님. 승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더 이상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고모님이 새로 사실 원룸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후 5시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할머니, 짐 다 싸셨어요? 네. 겨우 몇 개 안 되는 박스. 평생을 살았는데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릇 몇 개. 그게 다였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짐을 실은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저도 택시를 탔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집이 보였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집, 마당의 장미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로 갈까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승우가 보낸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여기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승우야, 넌 하나 몰랐구나. 고모는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는 사람이란 걸.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6평 창문은 작고 벽엔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햇빛도 거의 안 들어왔죠. 할머니, 짐 여기 놓을게요. 짐센터 직원들이 박스 몇 개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내가 살 곳이라고?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서 산 30평 집에서 6평 원룸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울음이었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문득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5년 전 7살 승우가 처음 제 집에 왔던 날, 이모,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니, 고모였죠. 하지만 승우는 어려서 이모와 고모를 헷갈려 했습니다. 승우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엄마는 언제 와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승우야. 어린 승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걸. 그날부터 저는 승우를 키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주고 학원비 벌려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겨울엔 두꺼운 패딩 사주고 아플 땐 밤새 간호했죠. 승우는 착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요. 고모, 저 전교 10등 했어요. 그래, 우리 승우 잘했네. 제가 꼭 성공해서 고모 은혜 갚을게요. 그때 승우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용돈 드리고. 언제부터였을까? 승우가 변하기 시작한 게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 시작한다고 하면서부터요. 고모, 인감증명서 하나만 떼주세요. 고모, 등기부등본 좀 주세요. 고모, 도장 좀 빌려주세요. 그때마다 저는 의심 없이 줬습니다. 우리 승우가 사업한다는데 이것도 못 도와주나.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승우 말대로 제가 정말 대출을 신청한 걸까요? 아니,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치매도 아니고요. 뭔가 이상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승우가 말한 그 대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여기,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다는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조회했습니다. 고객님 성함이 박순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요? 3542.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머,
직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객님, 2년 전에 주택담보대출 2억 원 실행되셨네요? 2억이요? 네. 2023년 5월 12일에 실행됐고요. 금리는 연 4.5%입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죠? 직원이 화면을 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네. 대출금이 고객님 계좌로 입금된 게 아니라 다른 분 계좌로 입금됐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요? 이승우 씨요. 고객님과 무슨 관계이신가요? 조카입니다. 아,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고객님이 조카분한테 송금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고객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직원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출 신청서에 고객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요. 본인 확인도 됐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은행에 온 적이 없어요. 그게 여기 보시면 대리인 위임 처리로 되어 있네요. 대리인이요? 네. 이승우 씨가 고객님 위임을 받아서 대출 신청을 대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위임한 적 없어요. 직원이 서류를 프린트해서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위임장에도 대출 신청서에도. 이게 어떻게... 고객님,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사기를 당하신 거 아닌가요? 사기? 그 단어가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사기. 승우가 저를 속인 겁니까? 고객님,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그런데 이자는요? 이자는 누가 냈어요? 직원이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자는 처음 6개월 동안은 이승우 씨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입됐네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6개월만 내고 안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연체가 쌓이고 결국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승우는 제 명의로 2억을 대출받아서 자기 계좌로 돈을 빼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만 이자를 내다가 의도적으로 연체시켰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본인이 헐값에 낙찰받은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하시고요. 하지만 서류에 제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하던데. 그래도 고객님이 직접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이건 위조입니다. 증거만 있으면 뒤집을 수 있어요. 증거. 저한텐 증거가 없습니다. 고객님, 이거 복사해 드릴게요. 대출 내역이랑 입출금 기록이요. 변호사한테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나와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부모 잃은 아이를 거두고 제 자식처럼 키웠는데 그 아이가 저를 이용해서 제 재산을 훔쳐갔습니다.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승우야. 이름을 부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넌 날 늙고 무능한 사람으로 봤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출 신청일 2023년 5월 12일. 입금 계좌 이승우, 이자 납입 6개월 후 중단.
경매 신청일 2024년 11월 3일. 낙찰자 이승우.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고객님이시죠? 저는 푸른 법무사 사무실 김대리입니다. 네. 고객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아시죠? 혹시 이의 신청 생각 있으신가요? 이의 신청이요? 네. 경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 집을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한번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50대 중반의 법무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위조 의심 사례네요. 정말요? 네. 여기 보세요. 인감날인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도장을 여러 번 찍었는데 각도와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요. 법무사가 확대경으로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도장 찍힌 각도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건 누군가 몰래 도장을 가져다가 여러 번에 걸쳐 찍은 흔적입니다. 그럼 승우가? 네, 조카분이 고객님 도장을 훔쳐서 서류에 찍은 것 같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승우가 제 도장을 훔쳐간 겁니까? 그리고 이 위임장도 위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작성하신 게 아니라면요. 저는 쓴 적 없어요. 그럼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법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걸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합법적으로 보이거든요. 조카분이 위조했다는 걸 입증하려면 법무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를 들어 조카분이 도장을 훔치는 장면이 녹화됐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자백한 녹음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럼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필적 감정, 인감 감정, 증인 신문 등을 통해서 하나씩 입증해 나가야 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1, 2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1, 2년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그 좁은 원룸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고객님, 일단 변호사 선임하시고 천천히 준비하세요. 제가 아는 분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바닥에 앉았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 2년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저한테 정말 증거가 없는 걸까요? 문득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쯤이었나요? 승우가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그때마다 제 방에 혼자 들어가곤 했죠. 고모, 화장실 좀 쓸게요. 그래. 하지만 화장실은 제 방 밖에 있었습니다. 그럼 승우는 제 방에서 뭘 한 걸까요? 설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때 이미 승우는 제 도장을 훔쳐갔던 걸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옛 기억을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었지?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이 제게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준비해둔 게 있어. 혹시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사용해. 뭔데요? 안방 벽장 안쪽에 금고가 있어. 금고. 맞아, 금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금고. 남편이 말했던 그 금고.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한 번도 그걸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열어보지 않았을까?
슬퍼서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워서였을까요? 남편의 흔적을 마주하는 게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혹시 거기 뭔가 있을지도 몰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지금 가야 해.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낙천동 123번지요. 제 옛집 주소였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이 시간에 거기를 왜? 급한 일이 있어서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승우, 혹시 집에 있으면 어쩌지? 아니, 없을 겁니다. 승우는 리모델링 한다고 했으니까요. 아직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20분 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7,000원입니다. 돈을 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승우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삐 제 생일, 내 자리,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비밀번호를 안 바꿨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가구들. 아니, 가구도 대부분 치워졌더군요. 발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빨리 해야 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벽장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옷들을 걸어두던 그 벽장.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벽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으로 벽을 더듬었습니다. 어디였더라? 남편이 말했던 곳. 벽장 안쪽, 오른쪽 벽면. 톡!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작은 돌기. 눌러봤습니다. 딸깍. 벽면 일부가 살짝 튀어나왔습니다. 이거다. 손으로 당겼습니다. 작은 금고가 벽 속에서 나왔습니다. 30cm 정도 크기의 낡은 금속 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여기 있었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금고엔 다이얼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내 자리 비밀번호.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 생일? 아니면 결혼기념일? 일단 남편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072로 삐 틀렸습니다. 그럼 결혼기념일? 1023 삐 또 틀렸습니다.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3번 틀리면 잠길 수도 있는데 마지막 기회. 남편이라면 뭘 비밀번호로 했을까?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 생일. 태어난 지 사흘 만에 하늘로 간 그 아이 3128. 손가락이 떨렸지만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리고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 그리고 작은 USB 하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면에 남편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습니다. 핸드폰 불빛을 켜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겠지. 미안해. 당신 혼자 남겨두고 먼저 가서. 나는 평생 은행에서 일했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지. 특히 돈 문제로 다투는 가족들을 정말 많이 봤어.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속이고, 조카가 고모를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 우리 집은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사람 일은 알 수 없잖아. 혹시라도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준비해뒀어.
이 금고 안쪽 바닥을 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거야. 너무 놀라지 마. 이건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야. 당신을 지키려고 만든 거야. 누군가 당신 물건을 몰래 가져가거나 당신을 속이려 한다면 이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할 거야. USB에는 지금까지 녹화된 영상이 저장되어 있어.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더 강해.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여기서 당신을 지키고 있을게. 영원히 사랑해, 순자. 당신의 남편, 철호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이런 걸 준비해뒀었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를 걱정했던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누군가에게 속을까봐. 3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저는 금고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바닥 모서리에 정말로 작은 렌즈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피놀 카메라. 렌즈가 금고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누군가 금고를 열면 그 장면이 녹화된다는 건가요? 승우가 제 도장을 훔쳐갔을 때도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순 없었습니다. 컴퓨터가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조심스럽게 접어서 넣었습니다. 금고를 다시 닫고 벽장을 정리했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됐습니다. 승우가 알면 안 돼.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 고마워. 당신이 날 지켜주고 있었구나.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PC방으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1시간이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 탐색기가 열렸습니다. 폴더가 하나 보였습니다. 녹화 기록. 클릭했습니다. 안에는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파일부터 열어봤습니다. 2023년 5월 12일 14시 23분. MP4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승우가 나타납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금고 안을 뒤집니다. 제 인감도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냅니다. 서류였습니다. 승우는 서류 위에 제 도장을 찍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여러 장의 서류에 차례로 찍습니다. 그 와중에 혼잣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대출 서류는 이걸로 충분해. 마이크가 또렷하게 녹음했습니다. 도장을 다 찍고 나서 승우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금고에 도로 넣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금고 문을 닫고 방을 나갑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승우가 제 도장을 훔쳐간 게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명 2023년 6월 3일 10시 15분. MP4. 또다시 승우가 나타납니다. 이번엔 더 많은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금고를 열고 도장을 꺼내 또 찍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응, 형. 걱정 마. 고모 집 담보로 대출 받는 거 말이야? 응, 서류는 다 준비됐어. 고모 도장도 다 찍었고, 고모는 아무것도 몰라. 치매 걸린 걸로 하면 돼. 이자? 6개월만 내고 끊을 거야.
그럼 자동으로 경매 넘어가잖아. 내가 낙찰받으면 되지. 헐값에 웃으면서 말합니다. 악마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마우스를 놓고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PC방 안이 시끄러웠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뭔가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 그리고 결연함. 승우야, 넌 고모를 너무 무시했어. 늙고 무능한 사람으로 봤지. 하지만 넌 몰랐어. 저는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PC방을 나왔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이제 반격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30년 전에 준비해둔 선물이 날 살렸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순자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주머니 속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무기입니다. 법무사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 건물 7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패에 김철수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단정한 안경에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시죠? 김 법무사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변호사 김철수. 법무사의 말로는 약자 편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대략 들었습니다만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조카 승우를 어릴 때부터 키운 이야기, 집이 경매로 넘어간 이야기, 은행에서 확인한 대출 내역 이야기,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증거입니다. 남편이 30년 전에 준비해둔 거예요.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재생했습니다. 승우가 금고를 열고 제 도장을 훔쳐가는 장면, 서류에 도장을 찍는 장면, 전화 통화하며 계획을 말하는 장면. 변호사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변호사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쿵!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저는 놀라서 움찔했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네요. 아니에요. 하지만 어르신, 이건 정말. 변호사가 영상을 되돌려 다시 봤습니다. 특히 승우가 전화 통화하는 부분을 치매 걸린 걸로 하면 되라고 했네요. 그리고 6개월만 이자 내고 끊을 거야라고.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이건 계획적 범죄입니다. 명백한 사기죠. 그럼 제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확실합니다. 정말요? 네. 이 영상이 있으면 경매 무효 소송에서 100% 이깁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우는 건 아직 이릅니다.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선 형사 고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형사 고소요? 네.
조카분이 저지른 죄목이 많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배임. 변호사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첫째, 어르신 도장을 훔쳐서 서류에 찍은 건 사문서 위조죄입니다. 둘째, 어르신 명의로 대출받아서 본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건 사기죄입니다. 셋째, 의도적으로 이자를 안 갚아서 집을 경매로 넘긴 건 배임죄입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징역 5년은 나옵니다. 5년. 승우가 감옥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운 만큼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마음이 약해지셨나요?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 조카분이 어르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은 계획적으로 어르신을 속였습니다. 5년이 아니라 10년을 받아도 싸죠. 변호사 말이 맞았습니다. 승우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경찰서요? 네. 영상 증거가 확실하니까 경찰에서 바로 수사 들어갈 겁니다. 변호사가 컴퓨터로 뭔가를 타이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사소송도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이요? 경매 무효 소송이요. 경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 무효 처리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제 집이? 네, 어르신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제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건가요? 어르신,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네. 앞으로 조카분이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그리고 만나지도 마세요. 왜요? 회유하거나 협박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하면 집 돌려주겠다든지, 끝까지 가면 고모도 피곤해진다든지. 하지만 승우가 정말 그럴까요? 변호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을 여기까지 몰고 온 사람이 누군지 잊으셨습니까? 그 사람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변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네. 용기 있으시네요. 네. 보통 어르신들은 가족한테 당해도 참고 넘어가시거든요. 그래도 조카인데, 그래도 핏줄인데 하면서요. 하지만 어르신은 다르시네요. 정의를 선택하셨어요.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어.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승우야, 넌 실수했어. 고모를 너무 만만하게 봤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승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 말대로 받지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승우가 뭐라고 할지.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고모님. 승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원룸은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시고? 고모님, 제가 오늘 저녁에 찾아뵙고 싶은데요. 고깃집 예약해뒀어요. 같이 저녁 드실래요? 승우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난 내 전화 받고 싶지 않아. 네. 고모님 무슨.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리고 찾아오지도 마. 고모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잘못?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니? 고모님, 진정하세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아니야. 난 다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승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게, 고모님, 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도장을 훔쳐간 것, 내 명의로 대출받은 것, 계획적으로 내 집을 빼앗은 것, 다 안다. 그리고 승우야, 난 변호사 선임했어. 널 고소할 거야. 뭐? 승우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고모님, 정신 차리세요. 고소? 무슨 증거로요? 증거 있어. 설마 은행 서류 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거기엔 고모님 도장 다 찍혀 있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상 증거가 있어. 내가 내 도장 훔쳐가는 장면, 서류에 찍는 장면, 전화로 계획 말하는 장면, 다 녹화되어 있어. 뭐라고요?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 집 안방 벽장 금고에 카메라가 있었어. 30년 전부터 내 고모부가 설치해뒀지. 카메라? 그런 게 어디? 넌 몰랐겠지. 하지만 거기 다 찍혔어. 내가 한 짓이. 전화 너머로 승우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게. 고모님, 그게 내일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한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넌 최소 5년은 받을 거래. 고모님,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아니야. 증거가 있는데 무슨 오해야? 고모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승우의 목소리가 애원조로 바뀌었습니다. 고소만은 제발. 고소하시면 제 인생 끝나요. 내 인생? 넌 내 인생은 생각 안 했잖아. 죄송해요, 고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집 돌려드릴게요. 다 돌려드릴게요. 이미 늦었어, 승우야.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고모님, 승우가 소리쳤습니다. 고모님이 끝까지 가시면 고모님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뭐,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고모님이 예전에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해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고모님, 난 두렵지 않아. 넌 이미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갔으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고모님. 하지만 넌 달라. 넌 잃을 게 많지. 직장, 명예, 자유. 다 잃게 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말했어. 드디어 맞섰어. 주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제가 방금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순간이었다는 걸. 여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봤죠? 고모가 드디어 싸우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잘했어, 순자야. 3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에서 영상 증거 검토하더니 바로 수사 착수했어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조카분한테 소환장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요? 경매 무효 소송 준비하면서 등기부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조카분이 낙찰받은 가격이 너무 쌉니다. 얼마인데요? 시세가 3억 5천인 집을 1억 2천에 낙찰받았어요. 그게 원래 경매가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무리 경매라도 이 정도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거의 반값도 안 되거든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입찰 과정에 담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합이요? 네. 다른 입찰자들을 고의로 배제하거나 아니면 허위 정보를 흘려서 입찰을 방해했거나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조카분 죄목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우야, 대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거니?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조카분 경찰서 출석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엔 부인하더니 영상 보여주니까 할 말을 못하더래요. 결국 일부 시인했습니다. 도장 훔친 건 인정했는데 본인은 고모님을 도우려고 한 거였다고 주장하더래요. 도우려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어처구니 없죠.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르신,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사실이요? 조카분 회사 동업자가 제보를 했어요. 제보요? 네. 조카분이 회사 돈도 빼돌렸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사 돈도요? 네. 3억 원 정도 된답니다. 고모님 집 담보대출 받은 돈 일부도 회사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본인 계좌로 빼돌렸고요. 하느님, 동업자분이 최근에 알았다고 합니다. 회계 감사하다가 발견했대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람 한성진이라는 분인데요. 저한테 직접 연락 왔어요. 어르신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다고. 뉴스요? 아, 아직 모르셨어요? 어르신 사연이 지역 뉴스에 나갔어요. 70대 노인, 조카에게 집 빼앗겨 이런 제목으로요. 그걸 본 한성진 씨가 혹시 우리 회사 승우랑 같은 사람 아닌가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맞더래요. 그래서요? 한성진 씨도 피해자입니다. 승우 씨 때문에 회사가 부도 직전이래요. 그래서 같이 고소하고 싶다고 합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승우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속였다는 건가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성진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 수척한 얼굴에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한성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승우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성진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 자료입니다. 승우가 회사 돈 빼돌린 내역이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됐네요. 네. 그때부터 조금씩 빼돌렸어요. 처음엔 몰랐죠. 믿었으니까요. 한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우는 제 대학 후배였어요. 똑똑하고 성실해 보였죠. 그래서 같이 사업 시작했는데 언제 알았어요? 한 달 전이요. 회계 감사 받다가 이상한 지출 항목들이 보였어요. 확인해 보니 전부 승우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거였어요.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는 3억 2천만 원입니다. 변호사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 정도면 중형이네요. 승우한테 따졌더니 한성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 빌린 거다. 곧 갚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거짓말인 것 뻔했죠. 그래서 고소하려는 거죠? 네. 저도 가족이 있어요. 직원들도 있고요. 승우 때문에 다 망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성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승우한테 배신당한 겁니다. 승우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제가 중얼거리자 한성진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사람은 원래부터 정해진 게 아니에요. 돈 앞에서 변하는 거죠. 승우는 처음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데 회사가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하니까 한성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욕심이 생긴 거예요. 더 빨리, 더 많이 벌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어르신 집까지 노린 거고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한성진 씨, 이 자료들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횡령죄로 추가 고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승우 씨는 이제 최소 8년은 각오해야 할 겁니다. 8년.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승우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한성진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네. 조카를 고소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남편이요. 남편이 용기를 줬어요. 남편분이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준비해 둔 게 있었어요.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게 저를 지켜줬죠. 한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분이셨네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성진 씨도 힘내세요. 우리 같이 이깁시다. 네,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고모님, 승우였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승우야, 고모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회사도 망했어요. 성진이 형이 고소했어요. 경찰에서도 조사받고. 승우가 울먹였습니다. 고모님,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발이요. 승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선택했어. 쉬운 길을. 남의 것을 빼앗아서 성공하려는 길을. 죄송해요. 하지만 세상엔 공짜가 없단다. 특히 남의 인생을 훔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해. 고모님, 난 널 용서할 수 없어. 내가 한 짓이 너무 크거든. 고모님, 그래도 저 조카잖아요. 고모님이 키워주신 바로 그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널 키워줬잖아. 부모 일은 널 거두고 내 자식처럼 키웠잖아. 그런데 넌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았니? 내 집을 빼앗고 날 길거리로 내쫓았잖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친 건 핑계가 안 돼. 넌 정신 멀쩡하게 5년 동안 이걸 계획했어. 승우가 흐느꼈습니다. 전화 너머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님, 저 교도소 가면 정말 인생 끝나요.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고모님, 승우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줄게. 교도소 가서 진짜 뉘우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사람이 돼서 나와. 고모님, 그럼 그때는 고모가 용서해 줄 수도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후련해서였습니다. 드디어 말했어. 해야 할 말을 다 한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맞죠? 고모가 이겼어요. 아직 끝은 아니지만 거의 다 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 그리고 드디어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사랑의 날에 배신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는 거니까요. 법원 앞. 저는 변호사 김철수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떨리시죠? 네. 조금요. 괜찮습니다. 우리 쪽 증거가 확실하니까 걱정 마세요. 법원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법원에 올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계단을 올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변호사들, 검사들, 피고인들. 302호 법정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변호사를 따라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판사석이 가운데 높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기 앉으시면 됩니다.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른쪽엔 검사석, 왼쪽엔 피고인석, 그리고 거기에 승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승우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푸석푸석한 피부,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승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볼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부끄러운 거지. 기립.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판사.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착석하세요.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형제 1247호 사기 및 횡령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이는 여성 검사.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이승우는 2020년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 박순자 씨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았고 이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대출 이자를 연체하여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록 만들었으며 본인이 헐값에 낙찰받았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3억 2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 범죄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제출하세요. 네, 재판장님. 검사가 화면을 켰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앞에 선 승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 도장을 꺼내는 장면. 서류에 도장을 찍는 장면.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장면. 고모는 아무것도 몰라. 치매 걸린 걸로 하면 돼. 6개월만 이자 내고 끊을 거야. 그럼 자동으로 경매 넘어가잖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검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영상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확인했습니다. 판사가 승우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승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고모님을 도우려고 한 거였습니다. 도우려고? 검사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고모님 명의로 대출받아서
본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게 도운 겁니까? 그게 저희 회사 자금이 급했고, 그럼 고모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야죠. 왜 몰래 했습니까? 승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영상에서 치매 걸린 걸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고모님을 도운 겁니까? 그건 제가 잠깐 생각 없이 잠깐이 5년입니까? 피고인은 2020년부터 계획했습니다. 이게 잠깐입니까? 승우가 주저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횡령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회사 자금을 잠깐 빌린 거였습니다. 갚으려고 했어요. 3억을 언제 갚으려고 했습니까? 피고인 계좌 내역을 보면 그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샀고 고급 아파트 계약금을 냈습니다. 이게 빌린 겁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승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자신을 키워준 고모를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5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인륜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동업자도 배신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사치에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엄벌해야 합니다. 검사가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10년.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10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승우가 한 짓을 생각하면 판사가 승우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승우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피해자 박순자 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판단착오?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5년간 계획한 게 판단착오입니까?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계속하세요. 네. 피고인은 초범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합의?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해자 박순자 씨, 합의 의사 있습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없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승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고모님. 승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모님이 저를 키워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욕심 때문에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였습니다. 저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자신을 키워준 고모를 배신했고 동업자도 배신했습니다. 5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실행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판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이승우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쿵!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또한 피해자 박순자에게 5억 원, 한성진에게 3억 2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쿵!
다시 한번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승우는 주저앉았습니다. 교정 직원들이 승우를 일으켰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승우가 끌려가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모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집 되찾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한 달 안에 가능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2월인데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당신이 남겨준 선물 덕분에 정의가 이겼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봤습니다. 남편과 찍은 옛날 사진.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곧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당신이 계시던 그 집으로.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별. 마치 남편이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순자야. 넌 충분히 싸웠어. 판결 후 3주가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등기 이전 완료됐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그 집은 완전히 어르신 명의입니다. 언제든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짐을 쌌습니다. 원룸에서 석 달을 살았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참 긴 시간 같았습니다. 박스에 옷을 담고 사진을 담았습니다. 남편 사진, 금고에서 찾은 편지, USB, 모든 게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가자. 박스를 들고 원룸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돌아봤습니다. 좁고 어두웠던 이 공간. 하지만 여기서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고마웠어. 작게 인사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낙천동 123번지요. 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거리들. 제가 평생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돌아온다. 정말 돌아온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0분 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8,000원입니다. 돈을 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집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단독주택, 작은 마당, 현관문,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새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제 생일로 다시 바꿔뒀다고요. 삐삐삐. 삐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승우가 리모델링 한다고 가구를 다 치웠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벽은 그대로였고 바닥도 그대로였습니다. 이 공간에 새겨진 추억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집 냄새, 오랜만에 맡는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장미꽃이 여전히 피어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도 꿋꿋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너도 나처럼 버텼구나. 웃음이 났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벽장을 열었습니다. 금고가 있던 자리. 저는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USB와 편지는 이미 꺼냈으니까요. 하지만 카메라는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렌즈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이겼어요. 당신 덕분에. 카메라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웃고 있는 것처럼. 잘했어, 순자야. 그날 오후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어머, 순자 씨.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몇 달째 못 봤네. 좀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네요. 김 사장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김치 막 담갔는데 하나 가져가세요. 서비스? 아니에요. 돈 드릴게요. 에이, 이웃끼리 이런 것도 못 나눠 먹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장 본 것을 넣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밥, 김치,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이란 이런 거구나.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배상금 나왔습니다. 배상금이요? 네. 승우 씨 재산 강제 집행에서 일부 회수했어요. 2억 정도 됩니다. 2억이요? 원래 5억 배상 판결 났는데 승우 씨가 가진 재산이 많지 않아서요. 그래도 2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2억. 제가 빼앗겼던 돈보다 많았습니다. 나머지는요? 승우 씨가 출소 후에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평생 갚아야 하는 빚이에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승우가 평생 그 빚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니. 하지만 그게 승우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말렸지만 가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우를 보고 싶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승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승우,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승우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고모,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올 줄 몰랐어요. 저는 한참 승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승우야. 네, 고모. 고모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넌 여기서 8년을 살아야 해. 긴 시간이지.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 고모. 진짜 뉘우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사람이 되어서 나와. 눈물이 흘렀습니다. 8년 후에 나오면
그땐 고모가 용서해 줄 수도 있어. 승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고모. 정말 죄송해요. 고모는 여전히 널 미워하지 않아.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고모. 부모 잃은 너를 거둘 때 고모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랐어. 그런데 넌 목이 메었습니다. 넌 욕심에 눈이 멀어서 고모를 배신했어. 그게 제일 슬퍼. 승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고모는 이제 가볼게. 건강하게 지내. 고모님. 승우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저도 손을 댔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의 손이 마주했습니다. 고모님, 사랑해요. 항상 사랑했어요. 고모도 그래. 그래서 더 아팠어. 손을 떼었습니다.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모든 게 끝났습니다. 싸움도 재판도 복수도 이제 남은 건 다시 시작하는 일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집 마당, 장미꽃이 만개했습니다. 빨간 장미, 노란 장미, 하얀 장미, 형형색색의 꽃들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저는 물뿌리개를 들고 꽃에 물을 줬습니다. 예쁘게 피었네. 웃음이 났습니다. 꽃을 보니 제 마음도 환해졌습니다. 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배상금 일부로 가구를 새로 샀습니다. 소파, 식탁, 침대. 낡았던 것들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벽도 새로 칠했습니다. 밝은 색으로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새 출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벽엔 사진들을 걸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젊었을 때 사진, 아이들 키우며 찍은 사진, 모두 소중한 추억들이었습니다. 그 옆에 새 사진도 걸었습니다. 법정에서 승소했을 때 변호사와 찍은 사진, 집 열쇠를 받았을 때 찍은 사진, 새로운 추억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변호사 김철수였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잘 지내시나 해서요. 들어오세요.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집이 참 좋아졌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어떤지.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 뭐 하세요? 뭐? 그냥 집에서 지내죠. 꽃 가꾸고 책 읽고. 심심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평온해서 좋아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제안이요? 어르신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 어떨까요? 책이요? 네. 어르신 사연이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정말 대단하세요. 많은 분들이 본받아야 할 뿐이에요. 변호사가 돌아간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책이라 사실 관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복지관에서 강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강연이요? 네. 어르신들 대상으로요. 순자 씨 이야기가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세요. 제가 무슨 강연을요? 용기에 대해서요.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일주일 후 복지관 강당 1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승우를 키운 이야기, 집을 빼앗긴 이야기, 남편이 남긴 금고 이야기, 싸우고 이긴 이야기,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 어르신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연 후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순자 씨, 네, 저도요.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아들한테 집을 빼앗겼죠. 그런데 전 포기했어요. 어차피 아들인데 뭐, 하고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순자 씨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싸워볼까 해요. 그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끔 복지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내 이야기가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뿌듯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제 집 거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참 예쁘다. 차 한 잔을 마시며 눈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탁자 위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 승우가 보낸 거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고모님께 잘 지내시나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고모님을 아프게 했는지, 교도소에서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출소 후에 다시 시작하려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고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모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면회 오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저 꼭 사람 되어서 나올게요. 그리고 고모님께 제대로 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고모님. 승우 올림.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승우야. 사람이 되어서 나와라. 고모가 기다릴게.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겼어요. 정의가 이겼어요. 그리고 승우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촛불을 켰습니다. 당신이 준비해둔 그 금고,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괜찮아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